무려 12년 6개월 만에 원고지 2만여 매 이르는 15권짜리 대가 장편 소설 금강. 민중을 주인공으로 한 근현대사 소설을 인고 세월 끝에 펴낸 작가 한만수. 한 작가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금강상류 지역인 충북 영동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 백일장에서 장원상을 받은 후 소설가를 꿈꿨다.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17년쯤 근무하다 1990년부터 전업작가로 나섰다. 지난 1월 10일 광화문 교보문고 배움홀에서 작가와 만남의 장을 가졌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잘 만났습니다. 날씨도 찬데 여기까지 와셔갖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물론 저한테는 관심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좀 발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금강이 지난 12년 6개월의 여정을 걸어서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가장 큰 공신이 있다면 저게 사회를 보는 이태원 편집장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 어려운 출판 시기에 너무나 종이책이 사막과 같은 그냥 아주 그냥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한 권짜리도 아니고 15권짜리 대화 장편 소설, 이게 제가 그냥 뭐 편의상 2만 매를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히 따지면 한 22,000매가 정도 넘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어떤 출판사의 사명감을 갖고 출간을 해주신 우리 이제 이대현 대표님께도 깊숙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하루를 24시간으로 사셔도 바쁘신 이성 부총장님이 불을천리 멀리 이 광화문까지 오셔갖고 축사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서 깊숙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광주에서 오신 오은수 대장님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겨울을 녹음이라고 아주 명곡을 연주하셨기 때문에 짧게 제가 금강의 12년 여정을 말씀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금강의 여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를 보신 편집장님께서 대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은 그게 책의 후기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대략의 어떤 윤곽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된 동기와 그리고 금강을 써야겠다는 어떤 필생의 사명감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금강이 우리 문학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은 이 금강이 우리 문학사에 어떤 가치로 이게 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금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식이 있으면은, 아니 금강뿐이 아니고 이제 모든 문학 그리고 또 작가 한만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지탄 없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팬사인회를 하는 걸로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제 명함에도 풀립으로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나의 님의 웃음 영원히 간직하노니라고 이렇게 인연에 대한 글자를 새겨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연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교에서 보면은 겁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겁이라는 세월이 약 43억 2천년의 세월이 한 겁인데,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아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랫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얼굴 바라보며
같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이 겁이 이제 5,000겁이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유는 끝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의 인연이 얼마나 큰 인연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쁘신 시간 중에 와주신 점에 대해서 그 인연을 얼마나 빛나게 해주실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작가가 되려고 생각한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백열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상을 타왔습니다. 아까 개별상 빼놓고 처음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 굉장히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밤에 나는 앞으로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독서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자란 고향이 이 금강의 그 배경인 충북 영동 학산이라는 그 작은 면서점입니다. 거기 뭐 서점이 있을 리가 없고, 물론 서점이 있었지만 서점에는 뭐 참고서만 팔지 이런 제가 읽을 책이 없기 때문에 그 중학교 안에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의 책을 제가 거의 섭렵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펄벽의 돼지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앞으로 작가가 되면 이 정도의 작품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월이 또 하염없이 흘렀죠. 그 작가는 것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은행하고 이제 보험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에 사표를 내고 전업작가를 제 마음속으로 선포했습니다. 뭐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신문에 선포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한테만 선포했죠. 앞으로 글을 써서 우리 가정의 호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결심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제가 뭐 글을 쓸 동안에 어떤 그 경제적인 요건이 성립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주 작가가 된 것도 아니고, 한 7년 동안 제가 습작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단편을 거의 한 300편 이상 썼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믿는 것은 그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 앞서 이제 제가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이 뭐 어떻게 운 좋게 베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원고를 드리면은 설마 받아주겠지, 아주 순진하고 아주 와이프가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한 그 다리를 제가 건너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업 작가라면서 앉아있으니까는 뭐 출판사에서 원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막 꾸려서 원고를 갖다 주면 그거 바꿔놓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직장에 들어올 생각은 없었고, 어쨌든 뭐 이미 배는 한물 떠났으니까는 글로써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계속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습니다. 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것이 우리 큰 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 돈 5만 원이 있어야 수학여행 갑니다. 근데 저한테 그 돈이 없었어요. 어렵게 봤는데, 이럴 것이 아니다, 좀 멀리 돌아서 가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보통 14시간 글 썼습니다. 제가 좀 술을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술을 한 3개월 한 번 정도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 쓴 글이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그 전업작가들이 하루에 2시간 쓴답니다. 저는 그 7배를 쓴 거 아닙니까? 뭐 여름에는 거의 뭐 그냥 방에다가 한 풍기 두 개 하나 놓고 그냥 그대로 뭐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글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쓰면서 항상 언젠가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글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또 변화를 생각한 것은
출판사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인쇄를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 제가 그 금액이 있었으면은 이 금강을 충분히 아주 편안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위기는 기회는 위기에 온다고 저는 이것도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이상은 팔리는 걸 쓰지 말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써야겠다 해서 마음을 다시 바꿔먹었습니다. 그때가 1999년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다시 그것도 돼지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글을 쓴다면 돼지 같은 걸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처럼 거기에 맞는 어떤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구상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다가 우연하게 어떤 신문인가 뭘 보다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왜 우리는 정치인을 뽑으면은 처음엔 자 뽑아놓고 욕을 할까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냥 자유당 때부터 계속 대통령 뽑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가 다 뽑고 나서 욕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는 외부에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자기가 민 정당은 목숨 걸고 믿는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뽑은 정치인을 불신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우리는 그 반세기를 현대사 반세기를 계속 앞만 보며 달려왔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지 상처가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로서 이 반세기를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보는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관찰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역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내 얼굴에 검댕이가 묻었는가? 이것을 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생각이 우선은 작가가 절대로 개입도 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를 한번 써보자. 이제 여기까지 구상이 됐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니까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일단 그때마다 제가 나이가 좀 거의 40대 후반이 아닙니까? 후반 50대죠. 그러니까 지금 4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일단은 제 작품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아주 불로우선적인 작품을 써야겠다.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써야겠다. 바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일단 그런 책을 쓰려고 하니까는 세 가지가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현재 비슷한 책이 이제 여러분 여기에 오신 분 중에서 조정래의 한강이나 이무절의 변경을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금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강을 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쓰려면은 다른 이와 같은 비슷한 책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썼으면은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했는데 제가 쓰고자 하는 민중을 주인공으로 하고 반세기 동안의 물가, 정치, 사회, 풍속 이것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된 책이 없습니다. 책만 없는 게 아니고 논문도 없어요.
하물며 국가통계청도 그래도 70년대 후반부터 통계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적 관례도 없습니다.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이제 그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보증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세월이 이제 얼마나 걸릴까는 처음에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글을 쓰다가 한 5권 정도 쓰다가 딱 보니까는 이제 그 아주 기라산 같은 작가들이 왜 금강에 매달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물가나 사회적 사건이나 아니면 정치적 갖다가 그 민중들의 삶에 녹일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논문이 되기 때문에 소설 속에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면은 67년도에 지금 우리가 서부천동 그 아파트 한 채가 16평짜리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복이 기성복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6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그 나사, 무슨 태양 양복점, 중앙 양복점에서 양복점 다 맞춰 입었죠. 그러다가 67년도부터 제일모직에서 아주 공장에서 양복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양복 한 벌이 얼마였냐면 4,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가구리 값이 3,800원에서 4,000원 사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자를 많이 썼습니다. 정장을 하려고는 양복을 입고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어야 정장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양복만 입었는데 그때 이제 코트 같은 경우는 일제 브레다 코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사면 4,500원 있었는데 이제 또 옷을 맞춰 입으려면 명동이나 송문구에 있는 양복점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A급이 16,000원, B급이 14,000원. 그리고 이제 을지로나 동네에 있는 양복점에는 14,000원, 12,000원 A급, B급 해서 이런 식으로 사입을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67년대 일제 조립식 그 자동차가 나왔어요. 코로나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세안 자동차에서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뭐 87만 몇천 원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골프 무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대공원 쪽에 서울 컨트리 클럽이라고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 골프 회원권이 35만 원이었는데 그 골프 회원권을 살 정도면은 지금의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무소의 이영철이라든가 현대 정전이라든가 뭐 이 정도 돼야 골프권을 살 수 있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뭐 변두리 판잣전에 한 달 사과세가 1,500원이라든가 짜장면은 이제 40원, 울면 짬뽕은 60원. 버스비는 얼마, 변탄값은 얼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녹이려면은 그 상황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이제 양복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선을 보러 갑니다. 맞선을 보러 가는데 이제 신랑 측은 한복을 입고 가고 신부 측은 이제 딸내미가 양복을 사줘서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한 차를 타고 가면서 나오죠. 그 양복 얼마냐? 이거 뭐 제일 높은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상황과 설정과 그 속에 나오니 뭐 지문, 그러니까는 어떤 서술적으로 나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67년도 3월 20일 날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이수근이라는 위장간첩이 있었어요. 포스전 말고 오늘 위장간첩이 있었는데 위장간첩이 4월 20일 날 넘어왔어요. 이제 그것도 무슨 술먹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너 이수근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수근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윤보선하고 박정희하고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6월 8일 3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어떻다 이런 걸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쓴 이유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그 반세기를 아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자는 의도였고, 두 번째는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배우려면 가장 먼저 이 책을 봐야 된다. 어떤 교과서적 기능. 그리고 요즘에 한참 커가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굳이 뭐 현대사라든가 사회 그 책을 보지 않아도 이 소설을 읽으면은 그 시대 그 현대사를 다 통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도록 충북 영동 모산이 되겠습니다. 모산이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그 마을에도 소설이 나오는 것처럼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만 차용한 거죠. 그리고 제가 굳이 모산 동네를 제가 소설로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산이라는 동네가 충북 영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고향에 가보면 느끼실 겁니다. 보면은 그 고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 팔푼에 한 명 있고, 또 뭐 술 닮은 사람 한 명 있고, 또 어떤 집에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 수련자 있고, 또 어디는 뭐 공무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배경이 작가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그 현장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고향을 소설의 배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배경만 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리고 다시 펄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펄벅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펄벅의 배즈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38년도에. 펄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인입니다. 선교사의 딸이죠, 그죠? 펄벅이 50년 동안 약 500권의 책을 냈어요. 자, 먹고 살려고. 그러다 나중에 그 돼지를 써서 그 돼지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저는 돼지가 노벨상을 탄 이유가 가장 객관적으로 중국 현대사를 그랬기 때문에 탔다고 봅니다. 펄벅이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돼지에 나오는 그 왕릉 일가의 어떤 그 토지, 돼지에 대한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세계인들이 읽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강도 그런 맥락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 대학원 석사 때 면접 볼 때 한 적인데 이제 월드문학이 있습니다. 월드문학. 그러니까 한국인이 보는 시선으로 한국 문학을 쓰는 게 아니고 세계인이 보는 시선으로 한국 문학을 써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되려면은 그 주체가 세계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주체도 한국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한국적인 것이 돼야 되지, 한국 사람이 볼 때 한국적인 것은 결코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금강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컨셉으로 쓰여졌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아직 일본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2번 탔는데 한국은 아직 노벨상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두 가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영어권 문학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적으로 한국어만큼 위태어라든가 위성어라든가 많은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단일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그 표현 자체가 뭐 수십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를 쓰시는 분 보면은 그 번역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번역시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거는 걔들은 그 언어 자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틀리죠. 굉장히 풍부하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려면 작가가 번역을 하든지 최소한 작가와 근접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어떤 그 한국인의 시선을 본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강은 그렇습니다. 금강의 그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어떤 그러니까 금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소설이 조정훈 씨의 한강하고 이문열 씨의 변경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소설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어떻게 닮았냐면은 둘 다 아버지가 월북을 했습니다. 한강도 그렇고 변경도 월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남한에서 힘들게 사는 그 고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으로는 이제 변경이 50년대부터 79년도까지, 그러니까 80년대 초까지 그 기간이고, 아리랑은 뭡니까 변경하고 한강이 그렇습니다. 한강이 그렇고 변경은 70년대 끝나죠. 그 권수로 치면은 변경은 12권이고 한강은 10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떤 이념적으로 자유스럽게 못하죠. 또 그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금강은 이제 일단은 그 금강 작자가 제가 이제 50년대생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이념적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기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거의 현대사. 그 책에는 5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끝납니다. 끝났는데 사실 근데 그 책을 보고 읽게 되면은 일제 때부터 2000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이 시작되는 50년대는 50년대 등장인물은 모두가 다 일제 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제 강점기의 이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쪽에서 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문학성인데, 문학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일단 그 금강을 읽어보시면은 일단 그 확연한 차이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강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강에 대한 그 문학적 가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문학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그 해석을 이제 결매하고, 이제 러시아의 그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문학은 일종의 그림이며 거울이다. 정렬의 표현이며 극의 날카로운 비평이며 도덕에 대한 교육이며 동시에 일생의 기록이다. 이거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철학자 문학자인 그 볼테르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학은 육성의 그림이다. 육성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육성의 닮아일수록 문학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후보에 올라온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양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김은국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문학은 모순을 받아들이고 모순 쪽에 젖어 살면서 그 모순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과거 한 세대를 풍미한 그 대문호들이 문학에 대한 해석을 내는 것이 결국은 문학은 거울이다. 그리고 그 사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금강이 어떤 책이냐 또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우리의 그 삶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되는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 가치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금강을 지필하게 된 문학적 성과라든가 문학적 어떤 가치라든가 문학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보면은 반성입니다. 반성.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죠? 93년도에 낚시꾼 362명을 태우고 가던 페리어가 전북 부안에서 침몰됐습니다. 그때 294명이 이제 안타까운 생명이 물속에 잠겼죠. 그런 사고가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세월호까지, 그죠? 그리고 아파트 무너진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당장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그 위험이 근접해 있어도 그 위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런 반성론적인 것이 금강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제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금강의 뒷표지를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서종태 교수님이 써준 평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서적가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책이 완간돼서, 찾아뵙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책은, 한만수니까 가능하다. 제가 좀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어떤 계산도 없고 무대 뽑기 때문에 가능했지 어떤 계산을 가고 싶다면은 이런 책은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후대에도 안 나올 것이고 현대에도 없었다. 그래 한국 유일의 어떤 대화 장편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 말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판은 판의 모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독자를 위한 문학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학을 위한 문학이죠. 평론가를 위한 문학이고 문학인을 위한 문학이지 독자를 위한 문학은 철저하게 냉겨봤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건 그렇지 않죠. 문학을 위한 문학보다는 독자가 문학성을 이해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문학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문학인이 문학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문학은 죽어가고 있다 하는데 그 문학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학인들입니다. 왜냐? 자기들을 위한 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은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이 독자와 야합하고 독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문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학으로 하자 이거죠.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은 시는 서정적인 면이 깃들어야 하고 소설은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작가들은 장편 못 씁니다. 전부 다 단편으로 승부를 내죠. 그리고 장편을 못 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단편하고 상주입니다. 단편하고 상주는 나라가 또 드물어요. 일본하고 호랑사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원래 또 문학적 해석으로 보면은 단편은 소설이가 보다는 숏봉투, 짧은 글이라고 봅니다. 소설로서의 어떤 생명력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각종 문예지에서 장편을 써야 된다. 장편으로 나가야 한국 문학이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몇몇 젊은 평론가들이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뿐이죠. 왜냐하면 작가들 자체가 장편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단편으로 길들여진 필력을 장편으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편에서 쓰다가 단편 쓰는 건 쉬워져요.
그런 면에서 금강은 독자들이 아주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으로 거듭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오늘의 인연이 아주 귀중한 인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그 인연을, 오늘의 인연을 소중하고 값지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제 이야기는 끝을 내고